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상간호학원의 강교수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서 수강생분들이 어려워하는 교과목이 공중보건학 개론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최근 공개된 간호조무사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지역사회 보건 요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과목은 매번 5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요. 이 동영상을 보시면 모두 맞추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지역사회 보건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서 매번 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역사회 간호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부분은 과거에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간호는 지역사회라고 하는 집단을 간호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들에게 간호를 제공하고 보건교육을 실시해서 그들 스스로가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정 기능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과학적인 실천인데요. 그래서 즉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역사회 간호 사업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부분은 17년 상반기 국가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한된 자원과 기술을 투입해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해야 하고 개인보다는 가족이 사업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뚜렷한 목표와 목적이 있고 지역사회에서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항은 지역사회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사회, 문화, 정치, 환경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지역사회 간호사업은 지역 개발 사업과 서로 연관성을 지녀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역사회 노인 보건 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은 17년 하, 20년 하, 21년 상반기 국가시험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노인의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노인의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고,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서 노인보건 사업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역사회 간호사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3년 상반기와 21년 하반기 국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지역사회에 대한 인구 특성을 알아야 하고 질병의 종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환경 조건을 필수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으로는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이고 감염병 환자는 다른 질병보다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만약에 결핵 환자가 발견되었다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결핵관리 사업은 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유병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유병률이 높다는 것은 전체 인구수 분의 결핵 환자의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핵이라고 하는 질병은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지는 전염성을 갖고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 PTS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22년 하반기와 20년 하반기 그리고 과거 국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나서 발생하는 심리적 반응을 말하는 것으로 그 예를 살펴보면 아동의 성적 또는 신체적인 학대,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사고, 화재, 지진, 홍수, 태풍 등으로 인한 후유증, 그 다음에 성폭행을 당한 후 갖게 되는 후유증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이때 필요한 간호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하며 사회적 지지 체계를 넓히고 조절 능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어 기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공개된 자격시험에 다수 출제가 되었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에게는 마음의 평정을 깨트리는 사건들이 내 외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랬을 때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개인이 내적, 외적으로 스트레스나 위험에 대한 인식과 불안에 대해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정신적 과정을 방어기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어기제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사례를 설명하고 이것이 어떤 방어기제 유형에 속하는지를 고르는 것이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정은 의식화된다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어떤 생각, 욕구, 충동, 현실적 존재를 무의식적으로 거부함으로써 현실을 차단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알코올 중독 환자가 자신은 술을 마시지만 술로 인한 문제는 없다고 하면서 아내의 잔소리 때문에 술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투사가 있는데요. 투사는 자신의 결점이나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되돌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억압은 어떤 것을 담당하기 어려워서 생각이나 욕망 등을 의식 속으로 떠오르지 못하도록 눌러 넣어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억제는 화가 날 만한 상황에서 화가 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참을지 표현할지 생각한 후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화를 잘 참아내는 것이 억제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승화인데요. 승화는 생산적 긍정적인 방어 기제로서 본능적 욕구나 참기 어려운 충동적 에너지를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형태로 전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퇴행은 심한 좌절을 경험할 때 현재의 위치나 성숙의 수준을 과거 수준으로 후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반동 형성입니다. 이것은 생각이나 감정, 충동이 곤란스러워서 그 생각이나 행동과 반대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로 미운 놈 떡 하나 주기, 시어머니를 미워하던 며느리가 자신의 집에 온 시어머니를 극진히 대접하는 행위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는 어떤 대상에게 행하던 태도, 요구, 공격적 행동을 다른 대상에게 옮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에 방어기제 유형은 동일시입니다. 이것은 부모나 윗사람 등 중요한 인물의 태도와 행동을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상징화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부여된 감정적 가치를 어떤 상징적 표현으로 전치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리화는 인식하지 못한 동기에서 나온 행동을 그럴듯하게 이치에 맞는 이유를 내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보상입니다. 자신의 성격, 지능, 외모 등과 같은 이미지의 결함을 메우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리는 마음을 편치 않게 하는 성격의 일부가 그 사람의 지배를 벗어나서 하나의 독립된 성격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회피는 위험한 상황이나 대상으로부터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항은 괴롭고 불안한 억압된 자료들이 의식으로 떠올라오는 것을 막는 것이고, 환상은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하거나 부적절함에 관한 고통스러운 감정을 대응하기 위해 즐거운 상상과 공상적인 성취를 하는 백일몽을 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치는 적대감처럼 다루기 힘든 감정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덜 위협적이고 힘이 없는 사람이나 사물에게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하반기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우울증의 사전적 의미는 내리누르기, 억압, 억울한 상태, 불쾌 등을 의미합니다. 우울증이 있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지속적인 우울감, 주의 집중력이 저하되고 의식의 저하, 흥미 저하, 불면증 등 수면 장애가 오고,
자살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 그리고 부정적인 사고, 무가치감, 지나친 죄책감, 식욕 부진 또는 식욕 과다와 관련된 체중 변화, 일상생활 기능의 저하, 생산성 저하, 가족 갈등, 이혼, 학업 능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우울증의 증상 중에서 우리가 가장 앞서서 다뤄야 하는 대상자의 증상은 바로 빨간색으로 표시된 예시에 있는 제가 없어져도 아무도 찾지 않을 거예요와 같은 자살 시도를 하는 표현을 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간호를 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신재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납병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22년 상, 21년 상, 그리고 20년 하반기 국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정의를 살펴보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으며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지만 당장 사회로 복귀하는데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는 환자로서 약물 치료의 유지와 단체 생활에 협조 가능하며 재활 치료를 받고자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원 치료와 외래 치료의 중간 단계를 의미합니다. 입원 치료 시 퇴원 후 재발률이 높지만 이 프로그램 치료는 치료 기간을 단축시키고 재발률을 현저하게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납병동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로는 폭식 및 구토 등의 신경성 식욕 부진 환자가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기술 훈련입니다. 정의를 살펴보면 환자가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환자에게 결핍된 기술을 다양하게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회기술훈련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자존감 회복, 자기관리, 재발 방지, 협력적 관계 유지, 스트레스 관리 등이 있습니다. 사회생활 기술훈련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사회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훈련받는 프로그램, 즉 대화기술훈련, 사회성기술훈련, 사회적응훈련, 자치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조집단 프로그램입니다. 자조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퇴원 후 환자들이 모여 서로의 고통과 필요를 이해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협동하기 위한 모임을 의미하는데요. 그 목적은 구성원 간의 상호 지원 활동을 함으로써 환자의 권리 문제에 대해 정치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기구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들을 살펴보면 단주 모임, 단 도박 모임, 단약 모임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사회 정신 건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치료적 의사소통 기법에 대한 부분이 17년 상반기 국시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방적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자와 의사소통을 시작할 때나 계속할 때 표현하는 데 초점을 맞출 때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경청, 다른 말로 공감은 대상자에게 객관적으로 공감하면서 손을 잡아주는 등 주의를 기울이는 적극적인 과정을 의미합니다. 느낌에 명료하는 대상자의 표현이 모호하고 불분명할 때 내용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영은 대상자가 나타낸 느낌이나 경청 내용을 간호조무사가 다른 용어로 대상자에게 다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용 설명은 대상자가 설명한 메시지 내용의 일부를 설명하여 대상자가 경험을 회상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직면은 대상자에게 정직하고 직접적으로 현실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고 무비판적 태도로 평가해야 합니다. 정보 제공은 대상자에게 건강 교육이나 약물 복용, 부작용 등에 관한 교육적 자료를 제공할 때 사용하는 기술이고, 침묵은 대상자에게 사고, 느낌, 결정 등을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안내는 대상자가 그의 생각과 느낌을 탐색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함으로써 간호조무사의 관심과 주의 집중을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인도는 개방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유용하고 요약은 대화가 끝난 다음 그동안 나눈 대화의 느낌과 사고들을 정리해주는 기술입니다.
자, 이번에는 정신건강의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공개된 자격시험과 과거 자격시험에 다수 출제가 되었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1차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인구 집단에서 질환이 발생하기 전에 유해한 상황을 없앰으로써 새로운 정신장애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인데요. 1차 예방의 종류를 살펴보면 직장인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든가 지역 주민에게 정신질환의 원인 및 치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의 가정폭력 상담을 홍보하거나 정신건강 증진 시설의 종류와 활용 방법에 대한 홍보, 지역 주민, 대상, 정신질환자의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2차 예방입니다. 2차 예방의 의미는 1차 예방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정신장애의 기간을 감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급성질환으로 인한 무능력 기간을 단축시키는 중재를 통해서 정신장애의 발병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게 되는데요. 2차 예방의 종류를 살펴보면 우울증 조기검진 사업, 정신건강의학과적 응급진료 또는 응급상담 서비스, 치매 선별검사, 청소년 대상 정신건강 선별검사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3차 예방입니다. 정신장애의 결과로 생긴 자녀 결함의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제4회와 사회로의 재통합은 조기 계획을 요구하기 때문에 재활 계획은 진단 시에 시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차 예방의 종류를 살펴보면 사회 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을 실시한다든가 생활지도, 퇴원 환자 대상으로 약물 교육 등 추후 간호를 제공한다는 것, 알코올 중독자의 사회복귀 프로그램, 그리고 중증 정신장애인의 직업 재활 훈련을 하는 것이 3차 예방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처럼 1차와 2차, 3차를 섞어놓고 다음 1차 예방에 해당하는 걸 고르시오, 2차 예방에 해당하는 고르시오와 같은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다음으로 일반적응 증후군 3단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고기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신체가 경험하는 초기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로 심장박동수가 증가하고 코티솔이 방출되며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아드레날린이 증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항기에는 초기 충격과 투쟁, 도피 반응을 보인 후 신체는 스스로 복구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심장 박동수와 혈압이 정상화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소진기는 신체적 방어 능력이 떨어져 그 결과로 퇴화되거나 병들게 되는 단계로 만성 스트레스의 결과로 피로, 탈진, 우울증, 불안 등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하루 종일 기분이 처지고 우울해하는 사람, 모든 활동에 대한 흥미가 감소한 사람, 1년 전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 잠들기 어렵고 자다가 자주 깨는 등의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3년 하반기와 18년 상반기 국시 그리고 과거 국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먼저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합니다. 정신요양시설은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의 사회 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정신질환자 권익보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년 상반기 국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해서 교육, 고용시설 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에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정신질환자 그 보호 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 녹화 또는 촬영하여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 등을 하거나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로 누구든지 응급 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 등을 시키거나 입원 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사회 간호 요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간호조무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21년 상반기 국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간호사업을 위해서 가장 먼저 그 지역의 주민들의 요구를 알아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가족 전체의 건강을 지도해야 하고, 세 번째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네 번째, 환자의 조기 발견과 보건 계몽에 힘써야 합니다. 다섯 번째, 보건교육의 장소 및 도구를 준비하고 간호사의 지도, 감독하에 임산부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결핵 사업에 참여하고 보건 통계 작성에 협조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응급처치 및 시범교육 시 조력하도록 해야 하며, 여덟 번째 전반적인 보건사업 계획 및 실천에 협조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로 간호사의 지시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보조해야 하며, 열 번째로 진찰실의 정도 및 진료 시 보조해야 합니다. 열한 번째 교육 정도, 위생시설 등을 알아 실정에 맞는 서비스의 제공 및 감염병을 관리해야 합니다. 12번째, 주민 스스로 건강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갖도록 해주며, 13번째, 불만을 호소할 때에는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청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14번째, 성병관리, 직업보건, 영유아 예방접종, 지역사회 문제 등을 상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보건팀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과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각 팀원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상급자는 정확하게 명령을 내리고 감독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급자는 상급자에게 정확히 보고하고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 구성원, 즉 팀원들이 상호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며, 다섯 번째, 상호 간의 이해를 토대로 한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지역사회 간호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간호조무사의 지역사회 간호 활동은 무엇일까요? 21년 상반기와 18년 하반기 국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소의 환경을 정리하고 물품 청구 및 관리를 보조해야 합니다. 두 번째, 환자가 치료나 어떤 상담을 필요로 할 때 간호사나 의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가정, 학교, 지역사회 환경위생을 관찰하며 이에 대한 보건 계몽 활동을 보조해야 합니다. 네 번째, 결핵 사업에 참여하여 가래 수집 및 결핵 치료 중인 환자를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가정기록, 개인기록표 등을 정리 보관해야 하며, 여섯 번째, 영유아의 정기적인 신체 검사를 장려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교육시키고 환자를 관리하며, 여덟 번째, 출생, 사망조사, 월말 보고서 작성, 기타 보건 통계 자료 작성 시 이를 도와줘야 합니다. 아홉 번째, 가정 방문 후 방문 기록 및 방문 후 환자 상태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열 번째, 임산부 산정관리의 중요성을 교육시키고 임신부 등록 및 신체 측정을 수행하며 검사 및 진찰을 받을 때 임신부를 보조해야 합니다. 11번째, 영유아 등록 및 신체 측정을 하고 검사와 진찰을 받을 때 영유아 그리고 가족을 보조해야 합니다. 12번째, 보건간호사의 지시 감독하에 일일, 주간, 월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번에는 지역사회 간호 활동 중에서 가정방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가정방문은 매 시험마다 출제가 되고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가정방문은 지역사회 간호활동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활동으로 가장 효과가 큰 사업입니다.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실제적이며 효율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족을 단위로 한 건강관리 및 가정의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호조무사가 가정방문을 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관찰입니다. 자, 그럼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무엇일까요? 가족의 상태를 파악하고 환자의 가정간호, 환경위생, 개선지도,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정방문의 장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가정방문을 가족의 건강을 감독하는 직접적, 효과적, 포괄적인 방법으로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 파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뿐만 아니라 전 가족의 건강을 관찰,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방문은 우선순위가 높은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가족의 요구를 알아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실제 가정 환경에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상황과 실정에 맞는 적절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가족의 환경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거기에 알맞은 지도 및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족의 환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족의 교육 정도, 생활 수준, 경제 상황, 위생 습관 등이 해당됩니다. 다섯 번째로 환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긴장감이 없이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가정 물품을 이용하여 교육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실천에 옮기는 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로 왕래가 불편한 사람에게도 간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포괄적인 간호 제공이 가능하고 가족의 건강 문제를 직접 관찰함으로 문제 파악이 용이합니다. 아홉 번째로 대상자와 관계 형성이 용이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되며 열 번째로 대상자의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고 직접 접촉에 의해 가족의 새로운 건강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방문의 단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가정방문의 장점과 단점을 섞어놓고 옳은 거, 틀린 걸 골라라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같은 문제를 가진 다른 사람과 경험담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두 번째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많은 인력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로는 간호 제공 시 건강관리실의 물품이나 기구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합니다. 가정으로 방문하기 때문이죠. 네 번째로 교육 및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로 인해서 산만하거나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타인의 가정 방문에 대해서 대상자가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정 방문을 할 때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도 자격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염성 대상과 비전염성 대상을 가정 방문할 때에는 비전염성 대상을 우선적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개인과 집단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그 효과가 큰 집단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건강한 대상과 문제가 있는 대상일 때에는 문제 있는 대상을 우선 처리해야 하고 네 번째, 급성질환과 만성질환 간에는 빨리 치료될 수 있는 급성질환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의심이 있는 대상과 문제가 있는 대상 간에는 의심이 있는 대상을 확인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여섯 번째로 신환자와 구환자 간에는 아직 정보가 파악되지 않은 신환자를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합병증의 우려가 있는 자는 기왕증이 있었던 자보다 우선해야 하는데 기왕증은 환자가 과거에 경험한 질병을 의미합니다. 여덟 번째로 경제 정도, 교육 정도가 낮은 층을 우선으로 해야 하고 아홉 번째, 가급적이면 산재되어 퍼져 있는 곳보다는 집합되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감염을 고려한 가정 방문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신생아 미숙아를 먼저 방문한 후 임산부, 그 다음 학년정 아동, 학동기 아동, 성병 환자, 결핵 환자 순으로 방문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병 환자와 결핵 환자 중 왜 성병 환자를 먼저 방문해야 할까요? 성병 환자는 성적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되지만 결핵 환자는 비말 공기 감염을 통해서 감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병 환자를 먼저 접촉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가정 방문 시 정상 인부를 감염성 환자보다 빨리 방문하는 이유는 감염 방지를 위한 것으로 여러 대상을 나열해 놓고 순서대로 고르시오 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니 다음에 해당하는 우선순위를 근거로 나열하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정 방문을 위한 준비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방문할 가정을 선택하고 기록을 찾아내어 읽어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 방문의 목적과 무엇을 가르치며 무엇을 감독할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가정 방문하기 전에 그 문제의 처리 방법을 계획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방문 계획을 짜야 하는데요. 만약 감염병 환자나 감염병이 의심되는 환자는 감염병 전파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방문 가방은 가정 방문 시 필요한 간호와 처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기구와 재료를 정돈 보관하고 외부로부터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을 하게 되는데 방문 대상 및 간호 순서를 고려하여 내용물을 정리해 둬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가정 방문의 시간을 물어보는 것이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주부의 바쁜 시간이나 농번기 등을 피하고 미리 약속된 시간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만약 가족이 없는 경우 다음 방문 일자를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정 방문 후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간호조무사가 가정 방문 시 보건 간호사의 방문 계획과 지시를 따라야 하고 두 번째, 방문 후에는 간호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간호 내용으로는 간호 활동 내용, 대상자의 태도, 간호 시 앞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점, 다음 방문 예정 일자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자격시험에 정말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니 잘 알아두세요. 자,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환경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누가 되는 것일까요? 바로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노인성 질병은 무엇일까요?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등이 해당됩니다. 이렇게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싶은 대상자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판정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때 등급 판정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은 95점 미만, 75점 이상, 3등급은 75점 미만, 60점 이상, 4등급은 60점 미만, 51점 이상, 5등급은 51점 미만, 45점 이상, 인지지원 등급은 45점 미만일 때 다음과 같이 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장교양 급여의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종류를 설명하고 이것이 어떤 급여의 종류인지를 고르라고 하는 것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방문 요양은 장기 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방문 목욕은
장기 요양 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방문간호는 장기 요양 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지시서, 즉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 야간 보호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 기간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단기 보호는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판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 기간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자격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능하게 될까요?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것이 여러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 업무 경력이 있는 자. 두 번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 업무 능력이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입니다. 세 번째로 치과 위생사가 할 수 있게 되는데 구강 위생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설급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요양시설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인원 규정은 10인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9인 이하가 해당됩니다. 이번에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년 상반기와 17년 하반기 국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란 간호 인력을 늘리고 병실 환경을 개선하여 입원 환자가 안전한 입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전문 인력이 보호자나 간병인을 대신하여 식사와 세면, 활동 보조 등 기본적인 간병부터 시작해서 치료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장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환자 또는 보호자가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전문적인 간호 인력이 지속적 돌봄을 제공하므로 병동 환경 의료질을 개선하며 안전사고 발생률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환자 만족도와 간호 인력의 근무 만족도도 모두 상승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검진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치매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을 실시하여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며 치매 환자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